대해서 볼 건데요. 조웅전은 전형적인 영웅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조정인이 이 조웅의 아버지인데요. 간신 이두병의 참소로 인해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두병이 후환이 두려워서 조웅과 조웅의 그 엄마 모자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엄마가 꿈속에서 조정인이 나타나서 이럴 때가 아니다, 얼른 도망가라, 이런 위험을 암시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종을 막 찾는데 종이 또 어떻게 했냐면 이두병이 어린 태자를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글을 씁니다. 조웅이 이제 이런 면 때문에 이제 그 간신 이두병을 피해서 조웅 모자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온갖 고생을 하다가 영웅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력자가 항상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월경대사라는 조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술법 이런 것들 글을 배우고 나서 또 화산도사라는 사람도 만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니까 다 조력자인 거죠. 조력자를 통해서 만나고 또 철관도사를 만나요. 다 조력자들이죠. 그래서 조력자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우게 되면서 이제 이두병에게 복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조웅이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다 갖추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여기 보시면 장진사의 딸 장소절을 만나 부모 몰래 백년가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전 소설 중에서 드물게 부모 허락을 받지 않은 자유연애 가 드러나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특이점이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런 영웅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왕을 도와서 서번을 무찌릅니다. 서번, 가달 이런 것들이 다른 작품에도 나오는데 그냥 중국을 제외하고, 이런 송나라, 명나라,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오랑캐, 호국, 호왕 이런 말로 지칭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그 뒤에 무슨 전사한 유명한 장수의 혼을 만나서 갑주와 보검을 얻고요. 그다음에 왕을 뭐 사로잡고 한 다음에 이제 이두병에게 유배된 태자를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중간에 이제 헤어진 장소저가 어머니를 만나면서, 조웅의 어머니를 만나면서 며느리를 알아보는 장면들이 있고요. 이제 조웅이 이 태자를 구하기 와서 태자를 구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번왕과 오랑캐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두병에게 복수를 합니다. 영웅소설이니까요. 마지막에 당연히 복수를 하고, 그 다음에 태자를 천자의 자리에 이제 다시 자리를 복위시키고요. 본인은 이제 서번의 왕, 그러니까 제후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는 이야기들이고요. 자, 그래서 태자를 복위시킨다는 면에서 충의 사상이 두드러지는 작품이고 전형적인 이런 영웅 이야기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도 삽입시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이두병이 어린 태자를 외딴 섬으로 유배 보냈을 때 여기서 비판하는 글을 썼다 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삽입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두병이 황제의 자리를 찬탈한 것에 대한 분노를 담아 삽입시를 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조웅이 위험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자유연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더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나름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모의 허락 없이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혼 전에 이제 자신들이 이제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은 사실 유교적 입장에서 보면 약간 반유교적인 행위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 장소저가 조응하고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나서 이제 다른 혼처들을 막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어차피 뭐 정식적으로 결혼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장소저가 또 다른 혼처, 다른 결혼할 곳을 거부하고 또 정절을 지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뒤에 조응 어머니 만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여자의 정절이 지켜지는 유교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이러한 사상을 같이 하면서 반유교적인 것을 뭔가 상쇄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어서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전형적인 요소도 있지만 나름 이 당대의 소설이 가지지 못한 특이점이 있으면 저희가 일단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 전반부에는 조응의 뭔가 힘듦, 영웅이 초반에는 위기와 시련을 걷잖아요. 그 다음에 장소저와의 이런 애정,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거라면 후반부로 넘어가서는 이 조응의 영웅적 자질을 갖춘 후에 영웅적으로 뭐 서번이라든가 뭐 태자를 구출한다던가 이런 무용담이 주를 이루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웅 이야기 중에서는 선과 악의 대립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의 대립이 주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권선징악이잖아요. 그래서 악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조응이 지닌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부와 후반부의 주된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혼에게 뭔가 막 보검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정기적인 이런 것들의 장치를 왜 사용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듭된 전쟁, 탐관오래 횡포 이런 것 때문에 생활도 피폐해져 가고 그 다음에 민중들도 점차 희망을 잃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대중이 희망하는 영웅의 모습을 조응이 그려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연담, 남녀 간의 뭔가 혼인, 애정, 그리고 군담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훨씬 사람들이 흥미롭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많이 엮은 소설들이 조응전을 비롯해서 많이 나왔을 거다라는 것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는 영웅의 출현이 하늘의 뜻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보세요. 조응이 송나라 황실 회복을 위해서 태자를 구하여서 미국으로 가다가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걸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숨어 있는 곳을 향하던 중의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이 꿈에서 무슨 내용들이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좀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잠이 들어요. 얘가 이제 잠이 들어서 임몽하는 거죠. 이제 꿈을 꾸는데 여기 보시면 무슨 큰 잔치의 분위기가 납니다. 그러면서 거기 대문 이런 데에 망고 충렬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충렬이라는 것은 즉 유교 사상이잖아요. 유교 사상. 그러면서 막 서로 이제 왕들끼리 뭔가 흥하고 망하는 이런 긴 역사적 내력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송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송나라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응을 명하였는데 불쌍하다 조응이여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밑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송나라 문제는 그 전에 선대왕이잖아요. 그 유배된 태자의 그 이제 선왕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이 얘기를 하죠.
오다가 서번이 조웅을 잡으려고 이렇게 매복해 있어서 그러다가 조웅이 죽을까봐 도사를 찾아가 조웅을 구하라 고 부탁을 하고 오느라 늦었다. 막 이런 내용의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앞으로의 전개될 사건을 암시해주는 기능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났던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여기까지 꿈속의 내용이고 얘는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강몽한 거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어떻냐면 마음이 너무 비창하고 슬프대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뭐냐면 도사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잔나비는 그 정철의 시조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숭인데 이게 잔나비가 나오면은 그닥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무덤가에서 잔나비 나오잖아요. 정철에서도. 그래서 뭔가 불길한, 뭔가 부정적인 이런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옹이 오는 거예요. 이제 옹이라는 것은 노인이죠. 그러면서 너 누구냐 막 이랬더니 나 전해줄 편지가 있어 이러면서 뭐 청간도사의 편지를 전하는 이제 전달자의 역할 여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이 편지의 조언에 따라서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조웅전의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보기 보시면은 조웅전에서 이 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기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조웅에 대한 염려와 이런 기대,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서 임경업전 볼게요. 자, 임경업전의 임경업은 실제로 이제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나 항상 역사 소설을 보셨다시피 이제 이런 경우는 역사 군담 소설인데 보셨다시피 약간 허구적인 상상력이 항상 가미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임경업은 엄청 뛰어난 사람이죠. 뛰어난 사람인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자, 호국이 이제 적병, 여기서 이제 가달로 인해서 나 너무 힘드니까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랬더니 명나라가 조선에 있는 임경업에게 명군을 입고 출전하게 하고 임경업이 호국을 위해서 싸워주고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국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천하를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조선을 다리 삼아 먼저 침략을 해옵니다. 호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송나라, 명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 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을 침략합니다. 침략을 하는데 의주 부윤이라는 곳에 임경업이 있으니 거기를 피해서 직접 우회해서 침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조는 결국 꼼짝없이 당해서 남한 삼성으로 피난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강화도 쪽으로 이제 왕족들이 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던 세조 대군, 이제 강화도에 있던 사람들은 볼모로 잡혀가고 인조는 이제 굴욕적인 이제 항서를 바치는 이런 국치를 당하게 되는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들도 같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호국이 본격적으로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국이 명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에게, 즉 임경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임경업이 안 나가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김자점의 이런 추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데 그냥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명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나라고. 그래서 임경업이 명나라에게 거짓 항서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호국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들킵니다. 그래서 이제 호국이 막 임경업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뭐 절에 잠깐 숨어 있다가 뭐 승려의 배신을 청해 다시 잡혀가거든요. 어쨌든 잡혀갔는데 호왕이 임경업이 괜찮으니까 우리 쪽으로 넘어와라 라고 회유를 했죠.
회유를 하나 얘가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지금 세자 그다음에 뭐 대군들을 본국으로 본국으로 송환하게 해달라 뭐 이러면서 요청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청나라가 들어주죠. 그러면서 죽지 않고 잘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간신히 모함을 하고 투옥을 시키고 결국에는 살해하고 많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고 나라를 위해서 힘쓴 인물인데 이런 간신과 같은 사람에게 비극적 최후를 맞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물에 대해서 민중은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죠. 그 다음에 김자정과 같은 무능하고 이런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분노가 있겠죠. 정치인, 위정자라고도 하죠. 정치인에 대한 분노가 있을 거고요. 분노, 간신 이런 사람들 이런 분노를 김자점을 처형함으로 인해서 결말을 맞이한다라는 소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말씀드렸던 임경업의 영웅적 업적, 그 다음에 비참한 그 최후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임진왜란이든 병자호란이든 간에 우리나라 이제 그 당시에 조선 백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역사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 진실에 역사적 진실에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물론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적인 상상력도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병자호란의 치욕을 당한 한을 풀고자 하는 민중의 정서가 잘 나타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치욕 중에 하나가 임금이 무릎을 꿇고 항서를 바치고 세자대군이 볼모로 잡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청나라에 대한 이런 적개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권층에 대한 이런 비판적 의식 이런 것들을 소설 안에서 승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든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존 인물의 주인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어때요? 초현실적인 정기적인 영웅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김자점이라든가 이런 간신은 무자비하게 처형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은 다 뭐냐?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자 싶은 민중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까지만 나와 있는데 4번을 제가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4번. 자, 임진록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임진록은 정기적 요소가 많이 없다. 즉 탈피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실적 사건 전개가 있다. 그 다음에 한 인물의 일대기적 형식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약간 아기장수 설화도 유사성이 있다라고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민중 영웅인데 민중의 영웅이고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억울하게 죽는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그 선조의 꿈에 나타나거든요. 원래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줄 몰랐다가 선조의 꿈에 그 임경업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김자점이 이제 그 처형당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경업전은 이런 포인트들을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계월전 볼게요.
자, 홍계월전은 박씨 부인처럼 여성 영웅 소설인데요. 박씨전 같은 경우는 약간 뒤에서 조력하는 여성 영웅의 모습이었다면 홍계월전은 본인이 직접 물론 이제 남장은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여성이 전쟁에 나가서 뭔가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남장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대원수가 되어서 직접 적장을 물리치는 훨씬 더 적극적인 여성 영웅 소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 어머니와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고 이제 부모와 이별하고 난 어린아이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공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전에 즉 남장을 시켜놓습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여공이 계월을 남자라고 알고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평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계월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공의 아들에게는 원래 보국이라는 애가 있어서 얘 둘이 같이 이제 크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월 평국은 장원, 보국은 부장원으로 과거에 급제합니다. 즉 남성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여성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급제를 해서 이제 입신양명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서번과 가단 이제 다른 작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오랑캐야.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오랑캐입니다.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중원을 침범하는 거죠. 자, 침범을 해서 계월이 원수, 보국이 부원수로 출정을 하고요. 보국이 홍은수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를 부리다가 패하고 오고요. 어찌됐든 여기 보시면 이제 영웅적인 면모가 등장하죠. 영웅의 활약상이 등장을 하고요. 헤어졌던 부모하고도 이제 상봉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월이 어느 날 변이 나요. 그래서 천자가 이런 중요한 인물이 아프다니 이러면서 이제 어의를 보내고 진맥을 하면서 계월이 여자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월이 먼저 자기가 여자임을 밝혀질 것 같아서 먼저 용서를 구하죠. 그랬더니 천자가 그럴 것 없다고 했고요. 그래, 너 잘됐다. 너 보국이랑 같이 잘 지냈잖아. 그래서 보국하고 혼인을 명합니다. 약간 이게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는 천자라는 사람이, 황제라는 사람이 뭔가 그 결연, 그러니까 남녀가 혼인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계월이 이제 천자의 명예니까 보국을 결혼하지만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국이 이제 불만이 많거든요. 나는 남자고 얘는 여잔데 이러면서 이제 가정 내 갈등을 꽤 겪습니다. 그런 사이에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요. 그래서 계월이가 나름 이렇게 부녀자인데 전쟁을 보내냐 마냐 하다가 결국엔 전쟁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 이제 다시 전쟁터에 나가는데 계월이 또 뛰어난 이제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계월을 인정하면서 이제 이 갈등이 해소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알겠지만 조선 후기고 여성들에게도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고전 소설치고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보셨다시피 박씨전에 비해서 훨씬 더 진취적인 여성상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은요, 이제 계월이 진맥하는 과정에 여자임이 밝혀지는 이제 부분인데 처음에 안 믿어요, 천자가. 뭐라고 나오면 보이잖아요. 평국이 여자면 어찌 적진에 나가서 적진을 이렇게 다 물리치고 왔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닐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생각하는 여성상에 대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가서 130쪽 보시면은 이제 여성 영웅의 활약상을 보여주잖아요. 물론 이제 제한점은 있어요. 남장을 해야만 해요. 그렇지만 남성의 영역인 공적 영역에서 활약을 한다.
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나름 특이점이 있는 소설이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갈등하잖아요. 갈등하는데 남편과 힘을 합쳐 반란을 진압하고 남편에게도 그 능력을 인정받아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은 특이점 있는 소설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 원래 보국이랑 편국의 갈등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홍계월전을 평가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가부정 사회 구조를 깨는, 그래서 남성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둔다라는 거죠. 여성 주인공을.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냐, 당대의 사회적인 구속 제약을 뛰어넘고 싶은 여성들의 소망이 문학작품에 대신 담겼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남장에 대한 내용이 옆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제약을 아무래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홍계월이 여성 영웅으로서 전장 또는 조종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서사 전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장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성장한 여성 의식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제 아예 이제 한쪽 옆에 넘어가시면 여기 보기 부분 한번 보시면 1차 이기는 그 전쟁의 난리로 인해서 부모와 이별하는 부분이고요. 2차 이기가 여러분들 특이해요. 원래 1차 이기 같은 경우는 다른 보통 영웅소설에서도 등장하는 위기와 실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차 위기는 뭐냐면 다른 영웅소설과 달리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게 국가의 위기를 극복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모든 난관, 즉 개인적인 위기까지, 개인적인 제약까지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부분이 특이점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대성 전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원체 굉장히 본인 자체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얘가 동해 용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비를 잘못 내려서 인간 세계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가 유배 귀향지인 거고요. 이제 얘가 인간 세상으로 적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적강한 애들은 대부분 뭐 제자 가인이에요. 잘생기고 재주도 많은 애들입니다. 자, 이런 애가 이제 태어났는데 또 부모를 여해요. 거의 그 영웅소설의 필수 구조입니다. 부모와 이별하면서 고난을 겪죠. 이제 굉장히 거린으로 연명을 하고 다니거든요. 거지처럼. 근데 이승상이요, 대성의 능력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력자가 되겠죠. 집에 데려와서 딸 채봉과 혼인시키려고 합니다. 채봉과. 그런데 이제 다른 가족들은 굉장히 못마땅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승상처럼 조력자들은 뛰어난 인물을 알아보는 겉모습이나 이런 것과 달리 알아보는 안목이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거의 항상 그렇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승상이 죽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대성을 내쫓을 궁리를 하다가 자객을 보내고요. 대성이 지금 돛을 부리는 부분 나오죠. 그러니까 영웅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 방황하다가 용왕의 도움으로 청령사도 가고 노승을 만나서 병법을 익힙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더 이제 키우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부모를 여리는 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객을 보낸다라는 것은 위기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죽임을 당할 뻔하지만 대성이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영웅적 자질을 한 다음에 이제 얘가 명나라의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도술도 부리고 예지력도 있는 애예요. 그러면서 뭐 노승으로도 칠성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죽은 이승상한테 보신갑을 받고요. 뭔가 지금 이런 만리청총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굉장히 정기적이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비현실적이고 도술 부리고 뭐 이러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호왕, 오랑캐 쪽 이제 얘와 맞서 싸우고 당연히 이제 이길 텐데 이제 중간에 신선들의 도움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천자를 구합니다. 천자를 구하고 호왕을 배죠. 좀 비슷한 느낌의 이제 그 이야기 구조들이 계속 보이시기는 하죠. 자, 그래서 세봉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얘와 혼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런 천자를 구하는 업적을 쌓는 이런 영웅소설로 마무리하는 것이 소대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부분만 보시면, 자, 여기서도 이승상이 잠이 깊이 들어요. 즉 꿈을 꿔요. 책상에 이렇게 기대 있다가 꿈을 꾸는데 거기서 조대를 봐요. 조대를 발견하고요. 그 낚시터에서 막 청룡이 있는 꿈을 꾸고 딱 일어났는데 대성이라는 아이가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뭐 은은한 기품이 떼속에 비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막 의상이 남루하고 이런 말도 거기 안에서 뭔가 인물의 자질을 알아보는 이런 이제 이승상의 이런 면모가 드러난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쪽 133쪽으로 넘어가시면은 홍길동전과 유사한 부분도 있다. 홍길동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대성의 이 뛰어난 능력, 이게 천상계와 지상계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적강하니까. 그 다음에 대성이 원래 뛰어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술 능력은 천상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비범한 고귀한 혈통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완벽한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만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대성이 어렸을 때 뭔가 걸식하는 거지처럼 지내는 모습이다. 그다음에 승상이 죽은 후에 잠만 자면 뭔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또 좀 일반적인 영웅과는 다른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일 것이다 라는 거죠. 미천한 사람도 영웅적인 활약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라는 평가들을 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육미단기 볼 건데요. 여기서 육미할 때 그 육이 6부인을 얘가 둬서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김소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태자예요. 얘는 그냥 인물이 아니고 태자입니다. 태자. 이날인가 왕자격이죠. 아버지의 병을 고칠 약을 구하기 위해서 보타산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죽순이 무슨 죽순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아버지 병을 고칠 매우 중요한 죽순을 구해 돌아오는데 동생을 질투한 형 세징이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악인이죠. 눈에 독약을 발라서 실명하게끔 만들고요. 심지어 죽으라고 바다에 던집니다. 약도 당연히 뺐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구한 것처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얘가 거북의 도움으로 살고요. 그 다음에 백문현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구하게 되고요. 보통 조력자의 딸과 이렇게 결연을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백문현의 딸과 백소조의 약혼까지 합니다. 조력자의 뭔가 사람과 결연, 혼인을 맺는 경우들이 지금 이제까지 중에서도 여러 번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백문현이 모함을 받죠. 그래서 얘가 또 방황하게 돼요. 그러다가 옥선공주를 만나고요. 어느 날 기러기를 통해서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받게 되면서 갑자기 눈을 뜹니다. 개안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앞에서 보시면 실명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개안합니다. 이거 저희 고전시가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기러기 발에 묶인 편지에서 안서 뭐 이런 표현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편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옥성 공주와 결혼해서 황제의 사이가 됩니다. 즉 다른 나라에 원래는 얘가 신라인데 황제의 부마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약혼을 맺었던 백서조는 여기서도 남장을 하거든요. 홍겨울처럼. 근데 얘도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애인가 봐요. 한림 학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원수가 돼서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소선이가 감금당하거든요. 토본에게. 이 소선을 구출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여성임을 밝혀요. 그래서 걔를 금성공주로 책봉을 합니다.
이 백소조를. 그래서 일단 둘째 부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설설한 뭐 시녀 이렇게 해서 첩을 삼고 해서 총 이제 6명의 이제 여자들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세징은 극형에 처하려고 하는데 소송이 간첩은 뭐 형벌이 감해지고 뭐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면서 나중에 여기서는 지금 여기 나오네요. 간복한 세징은 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징이 거기에 대해서 감동해서 뭐 개가천선하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중간에 왜곡이 신라를 침략하는 일이 발생해서 이제 원래 자기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전장에 나와서 왜곡의 침략도 물리칩니다. 그리고 외양의 항복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적인 긍지 이런 것들도 끌어올리는 부분들을 같이 찾아보실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육미단기인데요. 일단 여기서 빠진 내용을 잠깐만 보시면 이게 그 모의고사에서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여기 초반에 김소선이 그 백문현 집에서 이제 그 백문현이 간신의 모함을 유배를 가고 서선이랑 그 다음에 그 백소조가 이제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얘네들이 관계를 이제 이렇게 약혼을 시키려고 할 때 백문현이 백소부에게 이제 백소조가 있고, 백소부는 이 백소조와 김소선을 연결해 주려고 하죠. 근데 이 백소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빠는 배열령이고 아들은 배등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배등량이 배열령한테 나 얘랑 백소조랑 결혼하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을 매수해요. 그래가지고 뭐 황보박이라는 사람한테 백소부는 막 무슨 나쁜 일을 한 사람인데 무고하게 막 이렇게 천자에게 관련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거짓 이제 말을 하게 만들고요. 중간에 막 석신랑이 또 중매의 약간 역할을 하면서 여기 그 백소조와 혼약을 맺기로 한 이 김소선을 가지고 굉장히 폄하하는 내용을 가지고 학력평가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소선과 백소조 그리고 이 둘의 관계도 한 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야기가 크게 보시면 3가지거든요. 일단은 형제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백소조랑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한참 뒤에 혼사장에 애정담, 그 다음에 영웅 이야기, 이런 3가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 더 있죠. 아버지를 위해서 약을 구해가니까 효행.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양한 소설의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 서유영이라는 작가가 윤미단기 앞에다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작품을 참고해서 썼다라고도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소설과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그게 적성이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형이 동생을 질투하는 부분, 부모의 병을 고칠 약을 구하러 가는 부분, 뭐 이런 것들 비슷한데요. 적성의전은 이제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가고요. 어머니의 병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령주라고 해서 이제 그 약을 구하러 가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구조의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설들의 모티프를 육미단기가 차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육미단기니까 6명의 여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과 인연을 맺는, 그리고 전쟁의 영웅적 활약을 보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도 유사하기 때문에 차용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홍계월전을 생각나게 하는 백소조의 뛰어난 여성 영웅적인 활약들이 있잖아요. 또한 여기 보시면은 형제간의 우애도 보이고요. 마지막에 자기를 실명시켰던 형인데도 이렇게 용서해주는 이런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백서조의 뛰어난 능력들 보이시잖아요. 장훈급제하고요. 물론 이제 남장을 할 수밖에 없고 여자의 몸으로는 안 되니까 원수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존 고전 소설에 나타난 수동적인 여성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매우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개성적인 인물형이기 때문에 여성 독자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거 하나 더 보시고요.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단종의 투영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육미담기까지 해서 5가지 소설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운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